그래서 홍준표 의원 하면은 자장이잖아요. 이제 그 야권에서는 중에 하나잖아요. 네. 의원들 보고 그러면 친홍 누가 있냐 얘기를 한번 물어보세요, 사석에서. 저 거의 없을 걸로. 아, 그래요? 네, 그렇게 얘기하시는 걸로 그건 제가 좀 전에 충격적인데요? 들었고. 저는 되게 높게 평가를 했는데 당 안에서 여전히 홍준표 의원에게 고마워하고 있는, 빚졌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군요. 네. 네. 한 주간의 가장 뜨거운 정치 이슈를 시청자의 눈높이에 맞춰 풀어주는 정책 평론 토크쇼 사이다 정치쇼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리더십 전문 매거진 리더피아의 유승용 기자입니다. 반갑습니다. 지난 한 주도 다양한 정치 이슈가 있었는데요. 오늘도 사이다 평론으로 시청자들의 귀를 시원하게 뚫어주실 두 분의 논객을 모셨습니다. 네, 먼저 지난 3회 지금 방송에 나갔는데 우리 일단 저 빼고 저는 빼야겠죠, 사회자니까 두 분 중에 응원 댓글이 가장 많이 달리신 우리 이두하 변호사님부터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싫으세요? 아니요, 제가 그게 아니라 제가 이제 멘탈이 약해서 댓글을 못 읽어봐서 저는 내용을 몰라서 댓글은 전만 여기에 보겠습니다. 대해서 예. 반응하기가 어려워서. 그런데 응원 댓글이라니까 너무 감사하고요. 근데 그 부분은 이제 열심히 더 해야겠다, 이런 격려와 질책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요. 요즘에 방송을 참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 김성애 대변인님. 네. 예. 반갑습니다. 예, 뭐 이러저러하게 나가다 보니까 방송에 좀 나가게 됐고요. 해보니까 정치인의 가장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가 인지도인 것 같더라고요. 무슨 정책이 이런 건 둘째치고 아는 사람이어야 되는데 아직 멀었습니다만 이제 저도 이 동네 초보라서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아침에도 방송하시고 또 최근에 C 방송에 네. 무슨 승부, 한판 승부인가요? 네네네. 네. 지금 제작진 특별히 좀 물어봐 달라는데 한판 승부가 재미있는지 사이다 정치쇼가 재미있는지. 한판 승부 이제 한 번 했어요. 예. 진중권 작가님이랑 이제 진중권 작가랑 저랑 어떻게 진영을 나눌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다른 진영으로 해서 둘이서 토론하는 것처럼 되어 있는데요. 거긴 아직 좀 정확하게 쟁점이 잘 안 갈리고 어제 하루 방송했거든요. 제가 이번 주 일주일 해보고 다음 주 와서 어땠는지를 설명드리고 지금까지는 사이다 정치쇼가 훨씬 재밌습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여기 나오셨습니다. 제가 한판 승부를 계속 보겠습니다. 어떤 말씀 네. 하시는지. 네. 네, 저희가 지난 한 주 동안 또 여러 가지 정치 이슈가 있었는데 오늘은 먼저 그 야권의 이슈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여권은 지금 예비 후보 이미 후보가 선정이 끝났죠. 6명으로. 논쟁이 될 게 없는 게 8명이 6명이 됐다 외에는 네. 별다른 뉴스거리가 없었죠. 네. 그래서 우리 방송 보면은 주 야권 이야기가 많아요. 이쪽이 좀 여권 이야기가 없는데요. 네. 많은 게 아니고 없어요, 주제에. 우리 디지털 조선 독자분들이 관심을 가지는 것은 이제 국민의힘 이야기라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제작진한테 이걸 보고 네. 여권 얘기가 아예 없나요? 그러니까 반응이 없으셔서 그러니까 그냥 의견이 안 네, 받아들여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대본에 없는 거 몇 개 준비를 왜요? 했습니다. 여권 네. 얘기에 관심 많은 거 있죠. 반바지 연대 뭐 이런 것도 관심 있잖아요. 그리고 네. 양승조 후보가 올린 그 예. 유튜브 이런 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봐야 될 건가 뭐 이런 얘기. 그 이야기를 먼저 할 건데 그 얘기가 먼저 제가 혼날 것 같아서 일단 대본에는 먼저 하고 그 이야기도 마지막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약간의 이준석 대표에 대한 이슈가 좀 있는데요. 이준석 리스크라는 용어까지 쓰는데 어쨌든 약간 이렇게 대중들의 좀 시선을 이제 주목시킬 만한 용어들을 막 만들어내는 것 같은데 가장 큰 이슈는 일단 이준석 대표가 최근에 여성가족부와 통일부를 이제 폐지 주장을 이제 했죠. 그래서 이 주장에 대해서 지금 정치권에 여야 막론하고 지금 여러 가지 이제 논란들이 있고 한데 일단 이준석 대표가 최근에 이런 여가부와 통일부 폐지 주장 여러 가지 리스크도 사실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은데 이 배경이 무엇이 좀 궁금하기도 합니다. 먼저 김성애 대변인 좀 배경에 대해서 좀 한번 그의 머릿속에 들어가서 저는 이 주장이 처음 나온 건 유승민 의원이 공약처럼 후보로서 이야기를 하면서부터 불거진 문제였다라고 보고요. 거의 동시에 하태경 의원도 같은 주장을 했는데 여성가족부를 폐지하자 이렇게 얘기를 꺼냈죠. 근데 하태경 의원은 여가부 폐지로 좀 단순하게 말씀을 하셨고 유승민 의원은 그보다 좀 복잡하긴 했습니다. 여가부라는 것이 지금 현재로서 존재할 의미가 없고 성평등위원회로 혹은 양성평등위원회 이렇게 얘기하죠. 양성평등위원회로
격상시켜서 대통령이 되면 본인이 직접 위원장을 맡고 여성평등위원회에서 각 부처 간의 성평등 업무에 대해서 이제 조정하는 양성평등위원회로 만들겠다는 공약까지를 패키지로 말씀하시긴 했어요. 그런데 제가 그거 보면서 좀 진의를 의심했던 것은 거기까지 얘기했으면 여가부가 양성평등위원회로 업그레이드 되는 과정에 대해서 각 후보가 어떻게 생각하는지로 싸울 수 있었는데 여기다 더해서 GI빌, 즉 전역자들에 대한 그 금전적 보상, 우대의 이야기를 여가부 예산을 아껴서 하겠다. 중복 예산을 하겠다라는 말을 꺼내서 갑자기 남녀 갈등의 구조로 몰고 간 것이 유승민 의원이 꽤 정치를 오래 하신 분이고 저도 뭐 개인적으로 이 정치하신 모습을 자주 뵈면서도 토론회 같은 거 하면 남들보다 20분 먼저 와서 자료집 보시고 끝까지 앉아 계시는 스타일의 분이어서 굉장히 좀 마음에 존경심을 갖고 있는 분이었는데 이런 분이 왜 여기서 남녀 갈등을 부추긴 이런 발언을 하셨을까? 그리고 그 발언부터 부추겨져서 이준석 후보가 이준석 당대표죠. 죄송합니다. 이준석 당대표가 거기에다가 여가부 얘기만 하면 여염처럼 되니까 여가부 얘기는 폐지를 처음에 얘기했다가 뒤로 한 발 물러서면서 통일부 얘기까지 폐지까지 집어넣어서 작은 정부를 하자 이렇게 논쟁을 끌고 갔는데 전 좀 전반적으로 좀 어설펐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뭐 국민의힘 당 내부에도 야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걱정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 배경에 대해서 한번 좀 설명 저는 부탁드리죠. 기본적으로 여성가족부 통일부 폐지로는 반대예요, 저도. 그러니까 뭐 이게 이제 제가 그 김성애 대변인하고 뭐 이거를 각을 세울 부분이 없는데요. 그리고 절차도 적절하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이제 당 내에서 이런 부분을 얘기를 하려면 좀 더 이제 의견 수렴을 하고 당 대표가 입장을 밝히는 게 적절하지 않았나. 그리고 또 어떤 생각도 하냐면 이준석 대표가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경륜이 길지 않다는 게 나오는 게 아닌가. 왜냐하면 인수위를 거쳐보면 아는데요. 이제 저도 대선 캠프에를 관여를 했고 인수위 때도 관여하진 않았지만 좀 봤었으니까 지켜봤으니까 아는데요. 여러분도 기억을 돌이켜 보시면 시청자분들도 그렇고 이제 여기 계신 분들도 그런데요. 인수위 때 항상 부처의 변동이 생겨요. 그 전에 정부 부처를 그대로 갖고 간 이름이든 뭐 아니면 기능이든 조금이라도 다 변경을 했지 아무리 정권이 재창출돼도 그대로 간 정부는 절대 없어요. 다 조금씩은 변경이 있어요. 그러니까 인수위에 가면 이런 부분이 또 얘기가 반드시 나와요. 근데 이제 아예 폐지를 하려면 공약을 만약에 국민들한테 내걸어야 될 부분이죠. 이건 국민들한테 판단을 받아야 될 부분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내 의견 수렴이 좀 더 필요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고요. 그러니까 뭐 고민정 의원 같은 사람은 뭐 윤석열 전 총장의 이슈를 덮기 위해서 이준석 대표가 이런 문제를 들고 나왔다 이러는데 이제 우리 김성애 대변인 앞에서 웃고 계시는데 왜 웃으세요? 고민정 의원의 그 부분은 동의가 안 돼요. 아무도 그죠? 동의가 안 될 텐데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생각에는 저도 유승민 의원을 조금은 알죠. 근데 이제 브라이트한 분인데 본인의 특장점이 20대나 좀 더 대학생들 그리고 수도권에 있는 수도권 인구에서 본인이 조금 특장점이 있다고 생각하는 분이에요. 지지율이. 그래서 이런 문제를 좀 이제 대선에서 너무 지지율이 안 나오니까 이 부분을 차별화의 전략으로 생각하셨나 근데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 부분은 반대의 그 입장이 당내에서도 많기 때문에요. 뭐 여기에서 저희가 나를 이제 세워서 비판을 하지 않더라도 정리가 될 수밖에 없는 사안이에요. 뭐 이게 핫하지도 않고 별로 제 생각에 당내에서 뭐 공약으로 대선 공약으로 저희가 들어가려면 공약 팀이 따로 있어요. 아시잖아요. 이제 오래된 정당들은 이 개발하는 팀이 있고 그 정책 팀들에서 아주 이렇게 여러 차례 이거를 뭐 자문단에서도 보고 여러 차례 이거를 이제 필터를 거르거든요. 거기에 이게 들어갈 가능성이 거의 없기 때문에 저희는 이게 핫하다고 생각하지도 않고 이게 관철될 거라고 생각도 안 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배점을 두지 않는 항목. 그래서 예선에서 하태경 의원이나 유승민 후보가 좋은 성적을 거두면 혹할 수 있지 않나요? 뭐 좋은 성적을 거둘 가능성이 그렇게 클까 뭐 그리고 이런 부분은 정확한 정보기 때문에 변호사님 말씀은 아니 정확한 정보가 아니고 이것도 바이어스가 있죠. 제가 생각하기엔 두 분 훌륭하신 분이고 분명히 장점이 있는 분들이에요. 근데 이제 1위 후보가 될지는 제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작은 정보로는 항상 얘기가 나오는 부분은 부분이지만 제가 생각하기엔 대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당내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치지 않고 얘기를 하는 건 적절치 않다.
않다. 그리고 잘 아시잖아요. 이거는 기본적으로 입법 사항이에요. 다 입법 사항인데 뭐 이게 우리가 해서 될 문제도 아니고 왜냐하면 여당이 이게 동의를 안 하면 절대 이게 통과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리고 이런 정도의 입법 사항은 의총을 거쳐야 되거든요. 의원총회에서 거쳐져서 우리가 통과시킬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의원총회를 거쳐서 이런 얘기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뭐 대표의 개인 생각일 수 있지만 국민의힘의 이게 어떤 의견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섣부른 내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번 기회에 우리 국민들이 여가부와 통일부가 도대체 주로 어떤 일을 하는지 또 얼마나 예산을 쓰는지에 대한 부분도 중요할 것 같더라고요. 봤더니 전체 두 예산을 보면은 지금 그 여가부가 한 1조 한 2천억 되더라고요. 네. 그다음 통일부가 한 1조 한 4천억 정도 합치면 한 2조 7천억 정도 되는데 전체 예산 600조 중에 한 2천 7천억이니까 뭐 한 0.4% 극히 너무 드물 상당히 낮죠. 200분의 1이죠. 200분의 예, 되게 낮은데 나름의 이제 그 여가부 같은 경우는 뭐 양성평등이나 뭐 가족정책이나 뭐 여성 어떤 아동 뭐 인권 보호나 특별히 제일 중요한 건 어떤 청소년 육성이나 이 부분이 좀 있고요. 그다음에 통일부는 뭐 남북 교련의 협력, 뭐 북한 이탈 주민 정책, 그다음에 뭐 개성공단 남북 경협 등등이 있는데 그래서 오히려 이제 여성부와 통일부가 좀 더 성과를 내는 그런 정책적인 어떤 그 실천적인 정책들을 좀 실현하는 게 또 중요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 차원에서는 어쨌든 조금 그 이준석 대표가 당 대표로서는 조금 잘못 짚은 게 아닌가 이런 뭐 하여튼 이런 뭐 평가들이 있습니다. 뭐 이제 개인의 생각까지 말씀하셨는데 당 대표로서 역할이 있고 논객으로서 역할이 있거든요. 공격수 이준석은 굉장히 훌륭한 분이었는데 지금 이제 공격수로 훌륭하게 활동하다 감독직으로 올라간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전체 팀을 조율하는 역할을 맡아줘야 되는데 그렇다기보다는 여전히 본인이 공격을 하고 싶어하는 포인트에 있는 것은 당내에서 일단 지지를 못 받는 과정이 생겨버리면 이게 좀 골치가 아파지거든요. 그래서 관련해서는 좀 내부의 의견을 먼저 모으고 하다못해 해당 상임위 전문위원이라도 불러다가 이 여가부 폐지 어떻게 생각하냐 물어보고 얘기를 했으면 조금 나았을 텐데 너무 즉자적으로 반응하시는 것 같아서 조금 안타깝습니다. 근데 뭐 송영길 대표보단 나은 것 같아요. 뭐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대땡땡 저는 그 말을 입에 올리고 싶지 않더라고요. 그런 게 그런 게 오럴해저드 뭐 이런 문제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냥 이거는 정책적인 사안이잖아요. 그러니까 여성가족부와 그럼 통일부가 이게 더 발전적인 방향은 없을까? 아니면 여기가 좀 전에 우리 사회자께서 이제 개괄해 주신 것처럼 예산은 어느 정도 쓰고 어떤 문제점이 있길래 대표가 개인 생각으로라도 이런 얘기를 하게 됐을까? 이렇게 약간 들여다보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리고 사실 이제 여가부의 경우에는 기능 대상 중심이니까 사실 그러면서 또 기능을 여러 부처에서 갖고 와서 이걸 이대로 하는 게 적절한가 아니면 좀 더 조율을 할 필요가 있느냐 뭐 이런 여러 가지 문제는 항상 문제제기는 있어요. 그런 부분은 또 조율이 될 거예요. 제 생각에 다음 정부에서. 그래서 또 통일부에 대해서도 이게 외교 통일부로 하는 게 맞는 거냐 아니면 외교와 통일을 이렇게 나눠 놓는 게 맞는 거냐 아니면 통일부의 기능 중에 상당 부분이 국정원에서 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이 맞는 거냐 이런 고민을 할 필요가 있고 이걸 생각을 하게 되는 어떤 화두를 던진 면은 있는데 뭐 대깨문은 화두를 던지는 게 아니라 내홍을 불러일으키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왜 저런 얘기를 하시나 뭐 이런 생각을 하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참 하기 어려운 말이에요. 그죠? 이게 그냥 기자분들하고 오찬이나 뭐 석찬 뭐 요새는 석찬이 불가능하네요. 그죠? 예, 그러니까 뭐 오찬도 뭐 4명밖에 못 만나니까. 근데 그런 자리도 아니고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대깨문 이런 단어가 나온 건 역사상 거의 처음 아니겠어요? 방송 비방용 언어가 나온 건. 그래서 저 송영길 리스크도 존재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바로 우리 변호사님은 대본을 송영길 리스트로 이제 바꾸셨습니다. 예, 어쨌든 그 당 대표의 어떤 그 리더십에 의해서 뭐 당이 좋아질 수도 있고 또 리스크가 또 있기도 한데 뭐 송영길 뭐 여당도 마찬가지겠죠. 근데 어쨌든 그 이준석 리스크에 대한 부분이 조금 이제 일어나고 있다는 그 평들이 좀 있습니다. 당 내부에서도 그런 것 같고. 그래서 지금 뭐 이준석 뭐 소위 어떤 그 뭐 이미지 정치, 그다음에 너무 뭐랄까 좀 그 세대 교체 당 대표 자체는 세대 교체 됐는데. 내부적으로 어떤 내용적으로 좀 세대 교체가 좀 안 되고 있는 거 아닌가 뭐 이런 부분도 있는데 이 지금 좀 불거지고 있는 그 이준석 리스크에 대해서 이거에서 좀 어떻게 좀 바라보시는지 선생님 먼저 하시겠습니까?
저는 그게 리스크라고 해야 될지 아니면 변화에 대한 두려움이라고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저도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가 70년대생이잖아요. 근데 이제 80년대생으로, 예, 80년대생으로 물러가면서 그럼 70년대생은 기회가 없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들 수가 있어요, 사실은. 그러면서 저도 그럼 그런 세대의 눈으로 평가를 하게 되지 않는가,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너무 냉정하게 내지는 좀 더 비판적인 시각이 나한테도 큰 거 아닌가, 이렇게 한번 그 자체 필터링을 하게 되거든요. 이렇게 이해관계가 좀 다른 걸 수도 있으니까. 그리고 근데 그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이준석 대표가 이렇게 하게 되니까 전에는 이제 정치를 처음부터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영국은 보면 막 정말 이렇게 고등학생, 대학생들이 정치 자원봉사하고 그러면서 이제 점점 커가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라 전문가를 픽업해오는 그런 스타일이었잖아요. 이렇게 전문가가 이렇게 자기 분야에서 이제 뭐 어느 정도 이렇게 딱 자기 분야에서 이제 자수성가 내지는 일가를 이루고 나면 그 사람을 데려와서 약간 이미지를 소모하는, 그렇게 비례대표를 쓰고 지역구까지 나가는 건 본인이 알아서 해라 뭐 이렇게 되는 건데, 그런 게 과연 좋았는가, 아니면 이준석 대표가 이렇게 바닥부터 정치에 있어서는, 그죠? 이렇게 바닥이라고 하면 뭔지 어떨지 모르겠지만 아주 이렇게 많은 단계를 밟아서 올라오는 모습을 보이면서, 그리고 아주 젊은 나이에 시작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고등학생이 이제 나는 국대다 토론 배틀에 나와서 나도 정치부터 하고 싶다, 뭐 딴 일 아니고,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준 거는, 저는 그거는 사람들한테 새로운 이제 벽을 깨트려 준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요즘 방송계에 보면 이제 보수 패널 쪽이나 진보 패널도 다 지금 이번에 이제 대변인이나 상금 부대변인 된 젊은 사람들을 데려와서 한번 해보자. 아니면 비대위원을 했던 젊은 사람을 또 다시 이제 패널로 해보자. 저는 그거 되게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여당은 사실은 이제 패널들이 진짜 많으세요. 야당은 패널들이 많고, 여당은 이제 공기관에 많이 가시고 이러니까, 예를 들면 뭐 국민소통수석도 패널 하시다가 들어가셨잖아요. 뭐 이런 분들이 많으니까. 그렇게 해서 야당은 넘치는데 전직 의원들도 사실 많아요. 전직 의원들도 많은데 그런 사람들보다 오히려 젊은 사람한테 기회를 줘보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과거에는 전직 의원들이 방송도 많이 하고 했으니까 안정감이 있고, 그다음에 검증이 됐다고 생각하니까 그냥 자꾸 작가분들도 거기다 섭외를 했죠. 근데 이제는 이준석 대표가 오니까 그럼 좀 더 젊은 사람들한테도 기회를 줘보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좀 키워보자, 이렇게 되더라고, 작가분들도. 저는 이게 정치 세력의 교체까지 갈지는 잘 모르겠어요. 세대 교체, 정치 세력의 교체까지 이어질지 모르겠지만, 야권에는 저는 일정 부분 변화를 갖고 왔다고 생각해요. 그게 그게 밀려나는 앞물결이 될 수도 있어요. 장강의 앞물결이 밀려나는. 저는 뭐 별 역할을 못하고 또 사라져버리는 세대가 될 수도 있지만, 저는 이게 일정 부분 기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이준석 대표가. 그래서 이준석 리스크라고 하는 말은 아직은 그런 변화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방어 기제일 수도 있고, 아니면 현실적으로 진짜 일어나는 일이 될 수도 있지만 좀 더 지켜보면 되고요. 그리고 뭐 민주당도 그렇지만 지금 국민의힘도 오랜 그 당의 역사가 있어요, 기반이. 그래서 그 리스크가, 뭐 제가 송영길 리스크 얘기를 했지만, 송영길 리스크 내지는 이준석 대표에 대한 그런 게 당을 흔들 만큼 그렇게 갈 수도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또 이제 서포터, 백업을 하는 그 당 사무처나 아니면 의원들, 그다음에 이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좀 더 기대되는 국면이다. 그래서 뭐 대표로 뽑힌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정치가 좀 더 나은 모습으로 이제 좀 진일보하려면은 좀 젊은 정치 리더들을 통해서 뭐 세력 교체든 세대 교체든 실제적 내용적으로 이루어져서 좀 새로운 모습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이준석 대표가 어쨌든 뭔가 많이 주목받는 이제 그런 그 당대표 될 때는 이제 그런 부분이었죠. 근데 이제 30일 됐는데 또 이런 일이 자꾸 불거지고 막 리스크한 용어까지 쓰고 하다 보니 참 안타까운 점도 있습니다. 근데 좀 더 긍정적인 부분을 좀 풀어갔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대변님? 저는 뭐 같은 말씀이에요. 저도 이제 70년대 초반이니까 이 장강의 물결을 안 쓰려고 하고 싶어서 머리도 염색을 했는데, 나는 이제 60년대하고 다르다, 이런 주장을 하고 싶어서 그랬던 건데, 돌이켜 보면 김대중 대통령 그리고 이해창 총재 있던 시절에 소위 말하는 이제 젊은 피 영입해서 그 당시에 뭐 원희룡, 남경필부터 시작해서
여야가 할 거 없이 막 이 소위 말하는 386 정치인들 그 당시에 30대이던 사람들을 데려다가 마구잡이로 공천을 줬거든요. 그 사실 지금 같으면 생각해 볼 수 없는 일인데 지금은 저도 애취급을 아직 당하는데 30대가 나와서 이렇게 설 공간이 없는 상태였는데 그 자리를 이준석 대표가 혼자 힘으로 뚫어냈단 말이에요. 뚫어냈고 그것이 변화의 바람을 불러일으키고 저도 아까 전에 여가분이 통일분이 이런 것에 대해서 이준석 대표가 잘못하고 있다고 말은 했지만 실제로 그들의 커뮤니티가 이제 물론 여성하고 남성의 온도 차이가 있긴 합니다만 굉장히 열광을 하고 있거든요. 그 열광을 저는 이해를 못하고 이준석 대표는 이해하고 있는 이것이 좀 현존하는 현상이라고 생각을 해요. 게다가 이제 저희가 평균 나이가 지금 80 정도 되는데 그럼 저는 앞으로 30년 투표하면 끝이거든요. 근데 지금 20대는 앞으로 60년 투표를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럼 결국 세상은 언제나 그랬지만 20, 30대가 원하는 방향으로 돌아가게 되거든요. 이제 그런 점을 고려했을 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준석 대표가 얘기하고 있는 이제 능력 위주의 사회나 뭐 이런 것에 비판할 지점은 있지만 여하튼 이미 저것이 하나의 흐름으로 잡았다. 저 흐름으로 잡힌 것을 제가 거부한다고 해서 거부할 수 있는 성질의 문제는 아닐 거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걸맞은 민주당도 이 민주진영도 거기에 걸맞은 사람들을 배출하고 이 육성해야 되는데 혹은 자기 힘으로 자라나야 되는데 예전에 그러니까 지금도 제가 총재라는 표현을 썼는데 지금 당대표 같으면 자기 사람 하나 공천하기도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뭐 전부 다 이제 경선으로 민주적으로 하자라고 말을 하지만 경선으로 민주적으로 하자는 얘기는 했던 분이 계속 할 수 있도록 해주자랑 동의어고 지금처럼 이 사전선거운동도 금지되어 있고 지역위원회도 못 만들고 하는 사정에서 정치 신인이 현재 의원하고 싸워서 이기는 건 불가능한 구조에서는 결국 그냥 이런 정체된 상태로 답보를 해가서 당장 민주당이 기분은 좋을 수 있는데 저렇게 지금 젊은 사람들이 치고 올라오는 국민의힘에 어떻게 대항할 것인가. 저도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방송에 자주 나가는데 요즘 가보면 제가 상대하는 국민의힘 패널들은 다 저보다 10살 어리신 분들인데 뭐 한 분 한 분 말씀 잘 못하시는 분이 없고 개인적으로 밖에서 뵈면 굉장히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판단을 갖고 계신 분들이라 이 사람들 참 무섭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점에 대해서 민주진영도 좀 반성을 해야 되는데 386들은 본인이 아직도 기득권이에요 오히려 여기가. 기득권이라기보다는 자기들이 아직도 도전해야 되는 사람으로 생각해서 자기들로 세대 교체를 해야 마흔, 된다는 20대. 얘기를 아직도 하고 계셔서 답답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기득권이 됐는데 기득권인 줄 모르고 도전자라고 생각을 하면서 제 말이에요. 시절을 더 필요하다는 거예요. 본인들 시간이. 서서 박수 치고 싶네요. 진짜. 본인들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주장하시죠. 그래서 말씀대로 그 당내 좀 뭐 여야든 우리 정치권에 좀 젊은 좀 청년 정치 리더들이 많이 나오기 위해서는 또 당내의 어떤 그 중진이나 좀 선배 정치인들의 역할이 되게 중요할 것 같은데 또 최근에 또 이준석 대표와의 그 홍준표 대표 그 의원과의 또 관계에 대해서 또 많이 많더라고요. 그 단톡방에 그 윤석열 엑스파일이나 윤 전 총장 뭐 국정단 수사 관련해서 어떤 견제 뉘앙스죠. 이제 그런 단톡방 올렸다가 이제 또 이준석 대표 그걸 이제 살짝 뭐라고 하는 이제 그런 부분에서 뭐 당내 어떤 그 대선 기류 때문에 여러 가지 그 뭐 기류도 있을 것 같은데 또 이것이 또 그런 홍준표 의원 하면은 사실 뭐 거의 좌장이잖아요. 이제 그 야권에서는 중에 하나잖아요. 예. 고개를 심한 분 드시니까. 좌장이라는 표현은 좀 안 어울리는 아닌 것 같아요. 예. 예. 그래서 그 이준석 대표와의 그럴 또 새가 좀 있지 않나요? 예, 좀 없네요. 이게 정확한 정보인데. 그러니까 아니요 사회자 말씀 중간에 죄송해요. 예, 아니에요. 말씀하세요. 예. 그러니까 홍준표 의원은 팬덤이 일정 부분 있어요. 그죠? 그리고 이렇게 이제 아주 이렇게 어느 정도는 지지층이 있는데 그리고 의외로 이렇게 원로들 중에서 이제 홍준표 의원의 이런 부분이죠. 이제 어떤 의제를 단순화하고 그 국민들 마음에 딱 꽂히게 또 아니면 언론에서 받아쓰기 쉽게 정리하는 그런 이제 촌철살인적인 면모 이런 부분을 선호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내용 컨텐츠나 아니면 방식이 사실은 그 양성 평등에도 맞지 않고 그리고 듣는 사람 피해자가 생겨요. 상처를 입는 사람이 생기는 발언이 많아요. 그러니까 미국 같으면 정치적으로 올바르지 않다라는 표현이 있어서
사실은 좀 불편해하는 사람들이 당내에 상당히 있어서 의원들 보고 그러면 친홍 누가 있냐 얘기를 한번 물어보세요, 사석에서. 저 거의 없을 걸로. 이제 어떤 여성 의원이 이 가까운 분으로 평가받으시죠. 그분도 사석에서는 기자들한테는 나는 그렇게 분류 안 됐으면 좋겠다고. 아, 그래요? 네, 그렇게 얘기하시는 걸로 그건 제가 좀 충격적인데요? 전해 들었고, 그리고 이렇게 보통은 이제 세를 형성하는 게 원내 대표를 할 때 부대표들이 이제 끈끈하잖아요. 그 모임을 계속하고. 근데 그 부대표 했던 분들 거의 지금 안 남아 있으실 거예요. 이 세로. 그래서 표현을 그렇게 하잖아요. 저희 이 표현 여기서 쓰긴 싫지만 본인이 항상 자신을 독고다이라 그러잖아요. 뭐 세가 있으면 독고다이라고 하시겠어요. 근데 그래서 이 홍준표 의원이 언론에서는 회자가 많이 되는데 당내에서는 그렇게 평가를 받는 분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항상 그러니까 뭐 김재원 최고나 이런 분들 내지는 뭐 이준석 대표나 이런 데가 자꾸 내부 총질하지 말라는 취지로 얘기를 하시면 어떻게 얘기하냐면 아니 윤석열 전 총장이 아직 입당 안 했으니까 내부 총질 아니지 않나 뭐 이렇게 나오시는 거예요. 그게 제가 그렇게 얘기하면 그죠? 그렇게 반박을 하나 보다 그래서 입당이 했는데 좀 늦어지는 것 같아요. 당 대표까지 총질을 준비하고 있으니까 이제. 당 대표까지 하신 분이 그렇게 말을 네. 하니까 저희가 당 네. 대표까지 하신 분이 이런 발언을 하는 게 아니면 사실 지난번에 우리 대선 후보였잖아요, 당에. 근데 저는 그 정도 의미를 그게 홍준표 의원의 그 지지율이 아니었고 그때 대선 지지율은 그냥 보수 정당에 대한 내지는 이제 정당에 대한 지지율이었다고 받아들이지 홍준표 의원의 존재감으로 받아들이는 분은 그러면 지금 뭐 지지율이 더 많이 나오셔야 되죠, 사실은. 근데 그렇게 나오시진 않는 거고 그리고 윤석열 전 총장이 그래서 입당을 안 하나 보다 하시는데 그것도 당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분이 당에 들어온다고 더 공격하고 당 밖에 있다고 공격을 안 하고 이런 분이 아니에요. 홍준표 의원은 그냥 본인이 봤을 때 공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면 공격을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뭐 입당 여부와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저희가 생각하는 이 홍준표 의원의 위상하고 밖에서 평가하는 게 좀 다르더라고요. 저는 되게 높게 평가를 했는데 왜냐하면 지난번 대선 말씀도 하셨지만 당 지지율이 그때는 거의 없다시피 하던 상황이지 않았습니까? 뭐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이런 전국에 맞아 들어가서 누가 봐도 안철수 후보가 2등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았는데 결국 그거 다 때려갖고 주저앉혀서 2등까지 탈환하시는 거 보면서 야 저거 홍준표 후보 아니면 누가 하겠냐 싶은 생각을 했어서 그런 것에 기반해서 보면 당 안에서 여전히 홍준표 의원에게 고마워하고 있는 빚졌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군요. 네. 그러면 홍준표 의원 계열이라는 게 눈에 보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개파 정확하게 개파 의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누구 생각이 나세요? 그러네요. 그죠? 별로 생각이 안 나실 거예요. 본인 거부했다는 그 여성 의원 말고는 딱히 떠오르질 않네요. 이렇게 그러면 그리고 이분이 당 대표도 2번 하시고 원내 대표도 하시고 하는데 사실 그러면 이렇게 쭉 개파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딱히 생각이 잘 안 나실 거예요. 그리고 그분도 사실은 이번에 공천 받을 때는 이 당 밖에 계시고 이제 나중에 탈당하신 거 아니에요, 홍준표 의원은. 그렇죠. 예, 그랬기 때문에 본인의 아마 그 지역에서의 어떤 이제 평가를 받고 이렇게 공천을 받는데 기여를 한 거지. 뭐 홍준표 의원이 많이 도와줬다고 하기는 좀. 그럼 이번 쉽지 않을 대선에서는 그렇게 큰 영향력을 발휘 못하게 저희는 된 건가요? 일정 부분은 이제 그 여기를 선호하는 분이 있지만 이 홍준표 의원만으로는 저희가 제일 부담스러워하는 부분이 외연 확장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희는. 그러니까 그때는 당이 비상시국이고 뭐 대표 이 대선 후보를 할 사람이 마땅치 않았고 이런 부분을 투쟁성이 있고 이런 생각은 하지만 홍준표 의원으로는 외연 확장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젊은 세대로도 외연 확장이 안 되고 중도층으로도 안 되고 여성 지지로도 안 되고 이런 한계가 있는 분이어서 홍준표 의원은 과거에 아마 노무현 정부 시절의 저격수 그때가 가장 빛나는 시절이 아니었나. 그리고 거기에 대한 평가로 오히려 이제 원내대표도 그 뒤에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당 대표를 하시고 이랬지. 이제 그 다음은 네. 이렇게 제가 생각을 욕먹는 게 합니다. 아닌데도 제가 막 아프네요. 아예 속보다 이랬지만 좀 강성 이미지가 있곤 하지만 어쨌든 그래도 본인은 또 대통령을 이제 하려고 하고 있고 그 당 밖에서 뭐 윤 전 총장이나 일부 주자들이 조금 불편한 관계도 좀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을 뭐 지도부에서나 또 당 중진에서
바라봤을 때 또 저희가 지금 말씀 듣고 보니까 뭐 조금 안타깝네요. 근데 그만큼 평가받아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원내대표도 하시고 이제 본인 세가 전혀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인지도와 이제 당에 대해서 기여했다. 야당으로서 투쟁성을 보여줬다. 거기 평가를 받아서 당대표도 하시고 했으니까 그렇게 안타까워하실 일은 아닌 것 같은데 평가를 받으셨어요. 이준석 대표의 뭐 그때. 불안한 관계 이런 부분들은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뭐 이준석 대표도 그렇게 부담스러워하지 않을 거예요. 이제 이분을 일정 부분 이제 중진 의원이고 또 대선 지지율이 일정 부분 나오고 있는 분이니까 예우를 갖춰야 된다. 그리고 지역구 국회의원은 이제 헌법기관으로서 예우를 받아야 되죠. 그렇지만 뭐 게임 우리가 이제 어떤 대선이라고 하는 이 거대한 이 구도에서 결정적인 영향을 끼칠 거다 뭐 이런 생각은 당내에서는 안 하는. 여권 입장은 좀 어떻습니까? 홍준표 의원의 어떤 최근 어떤 생각 배경이나 뭐 최근 행보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되게 크게 봤잖아요. 예, 민주진영 입장에서는 뭐라 그럴까 이제 홍준표 의원이 그 안에서 잘한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보는 그러니까요. 거죠. 그래서 존재감이 크길 바라는 거죠. 근데 예. 존재감이 크면 뭐 아젠다를 내놔서 아젠다를 끌고 간 게 있나요? 홍준표 의원이 지금까지 뭐 당대표 2번 하셨지만 그래서 저희는 그때 일정 부분 역할을 하신 건 인정하죠. 그러니까 그때 대표도 하시고 대선 후보도 됐지만 이게 사람이 이렇게 계속 역할을 그 자기가 생각하는 위상을 그대로 누리면서 이제 현실과 그 다음에 자신이 생각하는 그 위치 이게 딱 맞춰서 은퇴를 하시는 분은 없어요. 아시잖아요. 정치권에서 그렇죠. 그죠? 예. 예, 그래서 홍준표 의원의 가장 빛나는 시기는 지나갔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이다 정치에서 마무리가 되네요. 예, 이게 아니 이두하 변호사님 네, 말씀하신 홍준표 의원에 대해서 사이다를 제가 이분을 폄하하는 게 아니고 어쩔 수 없어요. 이 빛나는 시기라는 건 그죠? 네, 다른 사람이 또 이 시대에 요구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저처럼 생각하는 당원들도 있을 거고 또 뭐 홍준표 의원에 대해서 이런 분이 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당원도 있겠지만 저희는 중도층을 못 잡으면 뭐 집권 가능성이 없는데요. 이제 중도층을 잡을 가능성이 홍준표 의원은 그렇게 높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뭐 이제 같은 생각이십니까? 딱히 드릴 말씀이 없는데 강의를 잘 드릴 들었습니다. 말씀이 없어요. 아니 뭐 홍준표 대표가 여러 가지 역할을 하는 거에 대해서 잘한다 이렇게 생각하셨다니까. 윤 전 총장을 대신 공격해 주니까. 네, 그렇죠. 예. 예. 네, 하여튼 지켜볼 일입니다. 예. 좀 따끈따끈한 이야기인데 오늘 아침 뉴스를 뉴스로 접했을 것 같아요. 어제 그 송영길 대표와 그 이준석 대표가 만났죠. 저녁을 같이 한 걸 알고 있는데 이때 재난지원금 전 국민 지급을 합의했다고 이제 발표를 했죠. 근데 오늘 아침에 그게 뒤집혔어요. 국민의힘에서 뒤집은 걸로 이제 보도가 된 것 같은데. 아침은 아니고요. 어제 저녁에, 네, 어제 예. 저녁에요. 아, 예, 100분 죄송합니다. 만입니다. 예, 예. 이런 사실관계는 팩트 너무나 체크, 중요합니다. 근데 이렇게 얘기하시면 예, 예. 신뢰도가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예, 이 당대표의 발언이 100분 만에 뒤집히는 정당이라니 참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이거는 저도 문제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뭐 저희는 문제 있는 거에 대해서 다 그 뉴스를 덮어주려고 제가 하진 아침에 않아요. 접했다고 말씀드린 거였습니다. 네, 네. 그래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조금 이게 궁금할 것 같아요. 일단 국민들이. 이게 첫 번째 문제는 뭐였냐면 방역 단계 상향 조치로 생긴 문제였습니다. 그 전에는 원래 4명까지는 밥을 먹을 수 있기 때문에 당 대표 둘에 수석 대변인 둘이 앉아서 밥을 먹으면 둘이서 했던 얘기를 수석 대변인이 따로 옮겨 적을 방법이 없거든요. 거의 그대로 얘기가 되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두 당 대표분이 식사를 나누시면서 합의를 했는데 이제 뭐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주는 것을 국민의힘이 받아라. 그럼 대신 중소상공인에 대한 지원도 더 두텁게 하겠다. 그래서 서로 이게 교환이 된 거죠. 오케이, 그러면 전 국민 재난지원금 국민의힘도 합의해 줄 테니 대신 지금보다 더 두텁게 소상공인들 지원하는 걸로 합시다라고 서로 양해가 돼서 그 사실을 발표를 한 건데 그 발표를 하고 나서 국민의힘 내부가 뒤집어졌죠. 뭐 특히나 윤희숙 후보 같은 경우 뭐 어디 지금 전 국민 재난지원금이냐, 이 선별 지급을 해야지 하면서 내부에서 논쟁이 벌어지니까 이걸 발표가 딴 사람이 한 것도 아니고 황보승이 이 수석 대변인께서 직접 하신 거거든요. 뭐 100분인지 1시간 50분 만인지 2시간이 안 된 만에 진위가 잘못 전달됐다면서 이준석 대표도 뭐 본인 SNS에 직접 적으시고 대변인도 나와서 얘기를 하면서
중소상공인을 두텁게 해주고 돈이 남으면 전 국민에게 주겠다라고 말을 이렇게 제가 보기엔 바꾼 거예요. 왜냐하면 돈이 남고 안 남고는 이 추경은 기재부에서 짜갖고 오지만 결국 국회 마음이거든요. 야 여기다가 30조 더 얹어라고 하면 통과시키는 건 국회인데요. 그런데 그런 통과시키는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뭐 남네 안 남네 따질 문제가 아닌데 남으면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주기로 양해를 했다고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엔 이준석 대표가 좀 옹색하다. 그러니까 거꾸로 얘기하면 국민의힘 왜 당대표를 뽑아놓고 당대표가 합의한 걸 저렇게 무작정 뒤흔드나 싶은 생각이 좀 깜짝 놀랐습니다. 보면서. 네, 저는 이게 원내대표하고 이 의논을 했어야 되는 사안이에요. 이게 당대표끼리 만나서 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고 보통은 이런 건 원내대표가 했어야 되는 사안인데 저도 제가 원내대변인을 해봐서 알죠. 이제 원내대표가 이런 걸 해서 발표를 하고 나면 여러분들이 이제 기억을 이준석, 송영길 이 두 사람한테 워낙 관심이 있기 때문에 이럴 수가 있느냐 이런 얘기 하시지만 저희 많았어요. 원내대표끼리 합의하고 나서 발표했는데 그거 약간 뒤집고 내지는 이게 이런 의도가 아니었다고 막 대변인 맨날 해명하고 이런 일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일정 부분 이제 이 두 사람에 대한 관심도 이게 또 전국민 재난지원금 선별지급 선별지원 문제가 얽혀 있고 이제 관계자가 많기 때문에 더 주목도가 높아서 뭐 이렇게 관심이 더 높은 거지만 그 기억 안 나십니까? 뭐 박영선 이제 전 장관이라고 해야 되나요? 박영선 전 서울시장 후보라고 해야 되나? 그 원내대표를 처음 야당 원내대표 여성이 했었죠. 그때 원내대표 할 때 합의한 거 다 의총에서 안 받아줘가지고 그거 다 어그러지고 이랬거든요. 그러면 이 불신임하고 사퇴해야 되는 거 아니냐 원내대표가 뭐 이런 얘기 몇 번이나 나왔어요. 근데 그때는 뭐 그냥 다 넘어갔어요. 그러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처럼 이런 일은 처음 있는 게 아니다. 근데 주목도가 높아서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근데 그리고 이준석 대표가 일정 부분 이제 실수를 한 게 분명히 있다. 저도 그건 인정해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 원내대표하고 최소한 의논을 했어야 되는 거고 이게 추경, 재원 이런 게 얽혀 있는 부분이니까 대표가 원외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이 좀 있어요. 원내대표가 하는 경우에. 그래서 송영길 대표는 송영길 대표는 이 상황을 잘 알죠. 다선 의원이니까. 그래서 아마 이준석 대표가 제가 아까도 경륜이 조금 짧은 게 드러날 때가 있다 했는데 여기서도 약간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약간 저희가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보통 그러면 이제 누가 들어가냐면 당 대표가 들어가서 이렇게 합의하는 경우는 없고 이런 경우는 원내 대표가 들어가면 원내 수석 부대표가 들어가고 이제 원내 대변인이 배석을 해요. 그래서 이제 뭐 원내 대표가 합의하는 과정에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으면 수석 부대표가 지적을 하거나 여기서 이제 끊거나 이런 일을 하는데 이제 방역 문제 때문에 진짜 두 분만 계시니까 이런 문제가 빚어진 것 같고 근데 여기에 대해서 선별 지급, 선별 지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 다 사실 이 양당 대표가 그런 마음은 있었을 것 같아요. 되도록이면 두텁고 넓게 많은 사람들한테 이 혜택을 줬으면 좋겠다. 지금 이제 방역 때문에 당대표 둘만 만나서 배석자도 없이 하는 이 상황이 뭐 정상적인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런 마음은 있었지만 이거를 당대표가 합의하는 거, 그 다음에 발표하고 나서 그 전제 조건을 뒤에 얘기하는 거, 이런 건 충분히 이제 오해를 받을 만했고, 그 다음에 실수가 있었던 건 분명하다. 저는 사실 이준석 대표가 이런 상황에서 끝까지 그냥 밀어붙였으면, 즉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줘야 되겠다라고 했으면 거기에 대해서 선별 지급을 하겠다라고 반대하는 의원들이 궁지에 몰렸을 거라고 보거든요. 어쨌건 당대표로서의 위험이 있는 건데 결정했으면 가는 거지 무슨 소리냐라고 한번 세게 갔으면 좋았을 텐데 너무 금방 또 이 철회를 해서 좀 많이 아쉬웠고요. 아니요. 근데 그거는 당원 당규 다 아시잖아요. 아마 여기도 그럴 텐데 우리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일정 부분 당 대표가 정권을 위임받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왜냐하면 당의 입장이 정해져 있는 거에 대해서 당론을 바꿀 때는 또 뭐 의원총회를 거친다든가 정책의총 이런 부분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당 대표가 던져놓고 밀고 나가긴 어렵죠. 이 전국민 재난지원금 얘기 저희가 저 짧게만 하면 이제 열린민주당이 지난 총선 때도 공약을 했던 내용입니다만 사실은 전 국민으로 주는데 돈 많이 버는 분들 중에 필요 없는 분들 있는 건 또 사실이거든요. 예를 들면 대표적인 게 우리 홍당기 부총리처럼 월급 꼬박꼬박 나오시는 분들은 이 20만 원 있고 없고 차이가 없잖아요. 그렇다라고 하면 사실은 줄 때는 구분이 안 되니까 일단 다 주고 상위 0%부터 시작해서 우리나라가 소득
구분으로 해서 상위 30%까지 아주 잘 국세청에 걸러낼 수 있거든요. 예, 그러면 이제 사회 연대세 형태로 해서 그 다음 해에 2020년, 2021년의 벌이를 평가해 보고 잘 버신 순서대로 해서 사회 연대세로 해서 소득세에서 한 1, 2% 정도 살짝 얹어서 많이 버신 분들은 기분 좋게 세금 좀 더 내시고 나머지 하위 한 70% 되는 분들은 작년에 받았던 재난지원금 그냥 쓰는 형태로 했었으면 좋았을 텐데 이게 세금 문제랑 연결을 안 시키고 전부 다 주려고 하니까 뭐 이재용도 받아야 되는 거냐 자꾸 이런 쪽으로 논의가 좀 어긋나서 좀 안타까웠습니다. 근데 저는 지금 제일 걱정되는 것 중에 하나는 이 재난지원금도 저도 어떤 때는 급하게 이제 그리고 또 국민들한테 줄 때는 이 분류해서 주는 게 더 시간도 걸리고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일괄적으로 주고 나서 이거를 걷어들이는 방법을 어떻게 생각할 건가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제일 큰 건요 영업 손실 보상의 문제예요. 왜냐하면 지금 자영업자들 다 규제를 하고 있는 거는 지방 자치단체장이 이제 어떤 뭐 조례든 아니면 이 자치단체장이 이 부분을 책임지고 다 하는 거거든요. 대부분 중앙정부랑 의논을 하지만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원래 영업 손실은 이제 헌법에 영업 손실에 대해서는 보상을 해줘야 된다고 나와 있어요. 법령으로. 그러면 지금 이 사람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청구를 다 못하고 있어요. 이 손해도 아직 끝난 일이 아니니까 계산이 잘 안 되는데 이거는 국가의 빚이거든요. 지방자치단체나 국가의 빚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부분을 어디까지 해주느냐가 참 그래요, 그죠? 뭐 이게 이렇게 그 영업이익으로 해줘야 되냐, 매출 중에 어디까지로 해줘야 되냐 이런 부분도 복잡하게 얽혀 있고 계산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게 국가의 빚인데 얼마나 해줘야 될지를 알 수가 없어요. 지금 이게 산정이 잘 안 되니까. 근데 이게 우리가 아시겠지만 보통 박근혜 정부나 아니면 뭐 이명박 정부 이렇게 해봤을 때 한 채무가 늘어난 게 국가 채무가 늘어난 게 한 170조 남짓이잖아요. 근데 지금 정부는 아마 한 10년 정부 앞에 두 정부를 합친 것보다 더 이제 비슷하게 아주 그 지금 4년을 추계를 해봐도 국가 채무가 많이 늘어났죠. 많이 늘어났는데 이 빚은 아직 계산도 안 돼 있는 거예요. 영업 손실 보상. 그러니까 이런 재원을 생각하면 이거는 생각해야 되나? 이 자영업자한테 제일 사실 심각하게 피해를 입고 이분들한테 해줘야 되는 영업 손실 문제 이런 거 논의가 좀 더 이루어지고 국민 전체 재난지원금은 말씀하신 것처럼 이건 말하기도 쉽고 사실 그냥 생색 내긴 쉽지만 국가가 갖고 있는 중요한 기능은 이런 부분이거든요. 저도 뭐 기본적인 말씀에 동의를 하고요. 그 작년 올해 놓고 보니까 가계부채 증가폭은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 2배 가까이 되는데 국가부채 증가폭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절반 수준밖에 안 돼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나라가 이 코로나19라는 위대한 이 엄청난 위기를 국가는 재정을 아끼고 개인들에게 빚을 떠넘겨 놓은 꼴이라고 생각해서 이건 되게 잘못하는 일이다. 홍남기 부총리가 자꾸 이제 뭐 재정 건전성 얘기만 하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보수 언론이 막 이렇게 쪼는데 빚 늘어나면 안 된다고 하는데 뭐 IMF에서도 마찬가지고 OECD에서도 그렇고 좀 더 공적 자금 확대해서 돈을 더 풀라고 지금 우리나라도 요구를 하고 있는데 그런 점에서 너무 좀 정부가 좀 수동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아닌가. 예, 이런 것은 좀 논의를 할 필요가 있다. 예, 뭐 재난지원금 이슈는 어쨌든 우리가 또 사이다 경제수가 있으니까 또 다루겠지만은 어쨌든 이게 뭐 경제정책이냐 아니면 그냥 단순 지원정책이냐 등등 뭐 이렇게 논란이 많은데 어쨌든 이 지금 뭐 4단계잖아요. 4단계 지금 부분이고 온 국민이 지금 어쩌면 되게 힘들게 이제 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지금 여야 대표들이 조금 혼란스러운 그런 해프닝을 벌인 거는 조금 두 분 모두 반성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 좀 듭니다. 그러니까 이게 대표들이 만나서 정리할 사안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송영길 대표는 사실 너무나 잘 알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송영길 대표도 같이 반성해야 될 부분이 일정 부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정치인들이 식당에서 밥 먹으면서 정치하지 말고 회의실에 앉아서 두 명만 만나는 거예요. 아니 공식적으로 만나는 건 마스크 쓰고 여러 명 만날 수 있거든요. 예, 낮에 만나서 회의를 했으면 좋겠다. 왜 저녁에 만나가지고 괜히 이런 일을 근데 저는 이제 우리가 앞전에 이제 이슈가 이준석 대표에 대한 이야기가 많았는데 저는 이건 개인적인 소견인데 대변인 말씀대로 좀 정치적 리더십 좀 끌어올려서 한번 밀고 나가면 어땠을까라는 그건 정치적 리더십의 문제가 아니고요. 당의 민주적 운영과 관련된 중요한 내용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그 사회자가 선택한 이슈 하나 마지막으로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민주당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그 예비 경선 끝나고 그 최근 여론조사에서 그 차기 대선 후보 적합도에서 이낙연 전 대표가
한 5.9포인트 오른 좀 약진한 그런 결과가 나와서 지금 정치권에 좀 또 관심을 갖고 있는데 반대로 이재명 지사와 윤 전 총장은 뭐 약간 좀 떨어졌고요. 이낙연 전 대표가 갑자기 이렇게 경선 이후에 그 여론조사 이렇게 높은 포인트가 올라가는 부분이 어떤 배경이 있는지 좀 이야기 나누고 싶습니다. 먼저 대변인 뭐. 저는 일단 ARS라는 조사에서 치고 올라간 것으로 좀 봤어요. 최근에 전국 지표조사 같은 전화 면접원 조사에서는 큰 변동이 없는 걸로 나오고 있고 오히려 ARS에서는 확 치고 올라가는데 사실은 요즘 여론조사가 너무 많이 나오고 뭐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한 지지율이 어디서 보면 40이고 어디서 보면 20이니까 이게 좀 웬만히는 비슷해야 되는데 도대체 어떻게들 물어보길 이렇게 다른 답이 나오나 그런 점에서 좀 잘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긴 하고요. 토론을 쭉 지켜보면서는 어쨌든 이낙연 후보가 저 대담은 참 잘한다. 이거 뭐 비아냥대는 의미가 아니라 정말 짧게 필요한 얘기들 딱딱 떨어지게 듣는 사람이 이낙연은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구나를 알기 쉽게 말했던 것이 전 되게 장점이었다고 보고 아까 전 이준석 대표하고 같은 현상인 건데 이재명 후보도 이제 공격수 출신이잖아요. 근데 이번 판에는 상대 후보들에게 대해서 공격을 하면 약간 좀 심한 인상을 줄 수 있었기 때문에 좀 방어적인 수비를 하는 거였는데 수비는 본인 적성에 아니라 잘 안 되더라고요. 안 되다 보니까 중간중간에 사실 실수를 많이 한 것도 아니고 내용 자체는 참 들을 게 많았는데 뭐 바지 얘기 한 번에 그냥 뭐지 말씀하신 대로 반바지 연대가 연성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사람들이 자꾸 그 얘기만 하고 거길로 얘기가 좀 집중되는 것을 보이는데 결국은 저는 이낙연 후보가 좀 잘한 점도 있지만 사실은 이재명 후보가 까먹은 게 좀 많다 싶어서 최근에 이제 뉴스에 보니까 연이틀 캠프에서 어마어마하게 회의를 많이 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제 어떻게 바뀔 것인가? 지금의 스타일을 그대로 유지할 건지 김 빠진 사이다 뭐 요즘은 또 시원한 국밥입니다 뭐 이런 말씀도 하시던데 원래 사이다로 돌아갈 건지 어떤 판단을 하게 될지 되게 궁금하긴 합니다. 그리고 이낙연 후보 입장에서는 어쨌거나 치고 올라가는 상황인데 그럼 내가 여기서 이재명을 더 때려야 올라갈 건지 아니면 다른 정책을 취해 올라갈 건지에 대해서도 사실은 고민이 많을 것 같은데 지금 잠깐 쉬는 시간 아닙니까? 이 쉬는 시간이 끝나고 나서 각자가 어떤 입장을 들고 나올지를 좀 지켜보는 것이 또 하나의 묘미가 아니겠는가. 그 이낙연 대표의 캠프, 이낙연 후보의 캠프라고 해야겠죠. 이낙연 후보의 캠프가 아주 고무돼 있다고 합니다. 이낙연 후보 캠프의 주장입니다. 후보 캠프의 주장은 뭐라고 하냐면 호남에서는 역전을 했고 이재명 후보를 여성에서 역전을 했고 호남에서도 역전을 눈앞에 두고 있다, 목전에 두고 있다 이러면서 기운을 막 으쌰으쌰 이러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김성애 대변인 말씀하시는 것처럼 일정 부분 이낙연 후보가 토론을 하면서 안정감을 보여준 것 같아요. 이렇게 그리고 여당 후보는 뭐 진영이 어느 쪽이든 여당의 후보에 대해서는 또 지지자들이 안정감 이런 부분, 국정 운영 경험 이런 거에 대해서 일정 부분 표를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게 좀 돋보인 게 아닌가. 그리고 이재명 후보는 이제 실점을 좀 했죠. 너무 이렇게 부자 몸조심을 하다가 오히려 실점을 했는데 이재명 후보의 대변인단에 합류한 2명한테 제가 어제도 통화를 하면서 한참 얘기를 들었는데 이제 새로 합류한 2사람이 이제 밥을 먹었나 봅니다. 박력 수칙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환영회를 못하고 2명이 그러면서 이제 저한테 전화를 해서 제가 아는 사람이니까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이제 그 전에도 그 2분이 가기 전에도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각각 너무 부자 몸조심을 했다. 그랬기 때문에 이 장점을 너무 보여주질 못했다. 그래서 이렇게 가서는 본선에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대변인단에서. 그러니까 조금 다른 모습이 합류한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하니까 다른 모습이 보여지지 않을까 싶고요.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는 공격할 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사실이 드러나든 안 드러나든 입을 댈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이제 뭐 당 내에서 공격을 하든 아니면 나중에 당 외에서 공격을 하든 그러니까 그리고 당내 경선이 사실은 더 무서워요. 당내 경선이 더 무서운 게 그 아까 말씀드린 그 바지 그 영상 이제 와이셔츠 자락 정리하는 영상이었겠죠. 근데 그거를 양승조 후보가 유튜브에 올렸잖아요. 근데 뭐 찍은 건 누가 찍었는지 모르겠어요. 올린 건 양승조 후보인데 근데
근데 거기 안에 있는 사람은 뻔한 거 아니에요? 뭐 국민의힘에서 잠입을 했겠습니까? 뭐 이재명 반대자가 잠입을 해서 찍었겠어요? 올린 사람도 명확한데 찍은 사람도 그 내부의 그 경쟁자 중에 누군 거겠죠? 근데 그런 걸 올리면 사실 저는 제가 그거를 종편에서 방송할 때도 반바지 연대 아예 얘기도 안 했어요. 그 얘기해주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그렇게 되면 뭐가 연상이 되겠어요. 그런 영상을 올리면. 그러니까 진짜 당내 경선이 더 무섭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그러니까 공격을 어쩔 수 없이 1등 후보고 또 요소가 많으니까, 공격할 요소가 많으니까 이재명 후보가 뒤집힐 가능성은 별로 없지만 지지율이 막 올라갈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본선에서도. 뒤집힐 가능성은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 같아요. 우리 뭐 이제 방송 해보면 알지만 거의 우리 방송 출연하는 패널들 대부분 이재명 후보 캠프에 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사람들 대부분 거기 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일정 부분 어제도 내가 아는 분들이 거기 가서 화이팅 열심히 하라고 이제 얘기를 말씀을 드렸는데, 남아 계시네. 네, 뭐 근데 이제 진보 쪽 패널들은 진짜 많이 가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일정 부분 대세론 굳히기가 약간 불안해졌다고 하더라도 이 모멘텀은 별로 없을 거예요. 뒤집을 모멘텀은 별로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뭐 당내 경선 남아있는 본경선은 더 치열하고 뭐 반바지 연대와 관련해서 더 입에 담고 싶지 않은 얘기들도 많이 나오고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더라고요. 아까 뭐 잠깐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그 이낙연 전 대표가 지금 변호사님께서는 뒤집힐 확률은 없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또 자체 캠프에서도 뭐 여러 가지 또 분석을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이낙연 전 대표가 앞으로 좀 어떤 전략을 쓸 것 같고 또 어떻게 쓰면 좀 좋을 것 같은지 대표님 좀 인사이트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낙연 후보가 지금 토지 공개념을 들고 나왔어요. 그래서 서울 시내에서는 제가 지금 정확히 평수는 기억이 안 나는데 뭐 하여튼 1000평방미터는 안 되는 걸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 이상 땅을 소유 못하게 하겠다를 포함해서 굉장히 과격하고 파격적인 정책을 내놨거든요. 아무도 몰라요. 저도 지금 그러니까 찾아봐야겠다 이런 마음 먹고 있었어요. 그런 되게 듣는 순간 와 저렇게까지 세게 하는 게 서울 부동산을 잡기 위해서 모든 수단을 동원하는 데다가 이제 세금 포함해서 어마어마하게 해서 서울에서 아예 임대 사업이 불가능해지는 구조까지 이야기를 꺼냈는데 그런 이야기는 아무도 안 합니다. 즉 본인이 갖고 있는 정책에 대해서도 소화가 안 되는 것이고, 다른 말로 하면 이낙연 하면 떠오르는 무엇, 그 정책에 대한 그 방향을 못 잡았다라고 생각을 해서요. 지금부터는 그걸 보여줘야 됩니다. 즉 뭐 이재명이 잘하냐 못하느냐로 싸워봐야 소용없고요. 그리고 성남시장 및 경기도지사를 거치면서 뭐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아는 이 악재라는 게 남들이 아는 악재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집중하기보다는 나 이낙연은 이거 할 거다. 요거 하나를 좀 딱 보여줘야 되는데, 아직도 저는 이낙연 하면 그냥 안정감 있다, 목소리 좋다 말고는 이분이 꿈꾸는 대한민국이 이런 거구나, 이런 비전에 대해서 조금 더 지금 갖고 있는 그 오래된 정치적 역사와 배경을 놓고 보면 충분히 보여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근데 본인이 못 정하고 있는 문제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걸 좀 빨리 정하시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좀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브랜드가 없어요. 이낙연 대표가 갖고 있는 브랜드가, 이낙연 후보가 갖고 있는 브랜드가 없어서 안정감 있다 괜찮다고 하는데, 진짜 한 2명 중에 꼭 선택을 해야 된다면 그 선택할 이유가 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망설이게 될 것 같고요. 근데 그 얘기는 제가 하나 해드리고 싶은 게 조금 견해가 다른 부분이, 대선을 하면요 영층부터 시작해요. 그 전에 이제 보통 국회의원도 하고, 여기 보면 도지사 출신이 많잖아요, 지금, 그죠? 도지사 출신 후보들이 많은데, 그럼 그 전에 나왔던 거는 다 검증이 된 거니까 이제 새로 시작하겠지, 그건 다 끝나고 이제 새로운 거 얘기하겠지 이러는데, 했던 얘기 또 나와요. 왜냐하면 우리가 성남시장한테 기대하는 도덕성과 자질, 경기도지사한테 기대하는 그 자질과 도덕성은 대통령한테 기대하는 건 좀 다른 것 같아요, 일정 부분. 안 그러면 뭐 청문회 다 거쳤던 사람은 뭐 검증할 거 하나도 없게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국무총리를 했던 분들이지만 아마 정세균 그리고 이낙연 이런 분들, 추미애 전 장관 청문회 거쳤죠. 이런 분들에 대해서도 청문회 때 나왔던 문제도 본선에서 또 얘기가 나올 수가 있고요. 근데 그분들에 대해서
위해서는 뭐 그렇게까지 치열하게 검증이 예비 경선에서 안 된 건 1등이 아니니까 뭐 그렇게 공격하지 않는 거죠. 근데 1등은 나왔던 게 다 다시 나올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해보면 대선 캠프에서 일해보면 그래서 과거에 있었던 걸 새로 다 이거를 정비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다 다시 준비를 할 수밖에 없는 게 그냥 지하에서 파고 다시 이제 올라오는 느낌인 거예요. 우리가 여기까지 올라와 있으니까 여기서부터 시작하지 않고 그래서 그 부분은 검증은 처음부터 또 다시 시작될 거다. 그게 좀 안타까운 면이죠. 근데 여야 가리지 않고 다 똑같아요, 이 부분은. 네, 마지막 하나만 더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그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 그 역선택 관련해서도 논란이 좀 일고 있는데 이 부분하고 이후 민주당 경선 부분에서 좀 경선 연기 요걸 종합해서 한 말씀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요 이슈에 저는 일단 대해서. 김재원 최고위원이 잔망스러웠다. 이게 좀 최고위원 아닙니까? 예, 본인 위치가 있는 분인데 나 뭐 민주당 의원이 카톡 보내서 이렇게 해서 등록했어라고 하는 것을 SNS에 공개하는 것까지는 좀 지나쳤다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저게 민주당에게 뭘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당에게 하는 얘기라고 봤어요. 그러니까 지금 당내에서 100% 여론조사로 가야 된다부터 시작해서 어쨌든 당 외에 있는 사람들에게 문호를 더 개방하는 방식으로 대선 경선 룰을 바꿔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김재원 최고위원은 저는 잘 모르지만 윤석열이라는 후보에 대해서 그렇게 탐탁하게 생각할 것 같진 않아요. 이분이 또 박근혜 정부 시절에 정무수석까지 하셨던 분이고 그래서 예전에도 왜 장성철 엑스파일 나왔을 때도 수류탄에 쳤다 뭐 이렇게 말을 하셨는데 그 장성철 씨가 들고 있던 게 수류탄 아니었거든요. 내용은 지금 아무도 모르지만 그게 별거 아니었던 것으로 좀 보여지는데 그때도 그렇게 말씀하신 거랑 다 놓고 보면 당내에서 여론조사를 비율중을 높이는 방식으로 하면 이런 식으로 역선택이 들어온다라는 레토릭을 던져서 당내 선거에서 윤석열 후보 같은 분이 운신의 폭을 좁게 하려고 한 수 짚어서 내다본 것이 아닌가 싶긴 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거는 그 최고위원이 할 일은 아니었죠. 캠프에 무슨 구성원 정도가 하면 딱 적당한 일이었는데 좀 그랬습니다. 저도 최고위원이 할 일은 아니라고 딱 생각해요. 저희도 뭐 고향 선배고 이제 뭐 같은 데서 일도 하고 이랬지만 그 부분은 부적절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김재원 최고위원의 성격이 정말 생각을 많이 해요. 생각을 많이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비판할 거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본인은 이 얘기를 꼭 한번 짚고 넘어가야겠다 이런 필요성이 있어서 했지 아무 이유 없이 행동하는 분은 아니에요, 그분이.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만 얘기하고 김성애 대변인 말씀으로 대체하고 그래서 경선 연기론에 관해서는 지금 민주당이 고민이 많을 거예요. 이제 제가 알기로는 이제 저희한테 얘기해 주는 사람은 또 바이어스가 돼 있을 수도 있지만 결선 투표를 가면 일정 부분 이재명 후보를 뒤집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민주당의 일부. 그러니까 결선 투표까지 가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또 시간을 좀 벌 필요도 있다. 결선 투표를 하려면 시간을 좀 벌어야 돼서 대세론을 흔들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니까 여러 가지 상황이 있으면 한 번씩 얘기를 꺼내 보는 거예요. 경선 연기론을. 그러니까 그게 순수하게 이런 이제 방역이 이렇게 강화되고 국민들 이렇게 실제 생활이 어려운 상태에서 이 뭐 경선을 막 하는 게 바람직하냐, 또 일정 시간은 쉬어줘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명분도 있고 이 경우에는 너무 이제 심각하니까 그래서 아마 그런 계산, 정치적인 계산도 있고 해서 이런 얘기를 할 텐데 그렇다면 언제까지 연기할 건가 이런 문제가 생겨요, 그죠? 언제가 되면 이게 좋아질 건가, 델타 변이가. 그래서 이런 문제에 있어서 아마 당 지도부에서는 뭐 한 2주 이렇게 있을 때는 이걸 연기하고 이제 쉬자 이렇게 할 수 있을지 몰라도 경선을 상당 기간 연기하는 거에 대해서는 지도부는 좀 어려울 거예요. 원칙론을 하는 건 명분이 있지만 연기에 있어서는 뭐 시기와 어떤 방법 이런 고민이 많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쉽지 않을 거다 싶습니다. 네, 오늘 뭐 그 사이다 정치쇼 좀 마쳐야 될 시간인데요. 오늘 그래도 저희가 앞전에 그 이준석 대표 이야기를 많이 나눈 것 같아요. 그래서 이준석 대표를 위해서 두 분 그 사이다 발언 한 말씀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표님 먼저 하시겠습니다. 예, 이준석 대표님 지금 이대로만. 좀뭐 칭찬과 비판이 동시에 들어 있습니다. 어쨌든 놀랍게 하고 계셔서 그런 점에 대한 칭찬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한편으로 그런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나고 이러는 과정들도 또 비판 받으실 게 있으니까 잘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이도현 변호사님. 보수 정당은 확실히 이준석 이전과 이후로 나뉠 거예요. 근데 그게 긍정적인 방향으로 가느냐, 아니면 부정적인 방향으로 가느냐, 그 다음에 또 새로운 이 젊은 대표가 계속 나올 수 있게 할 거냐, 하나의 유리천장을 깼는데 유리천장을 깬 사람의 행보가 어떠냐에 따라서 후진들한테 계속 길을 열어주느냐, 아니면 이걸 명분으로 이제 길이 막히느냐 결정이 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준석 이전과 이후로 나뉠 텐데 거기에 대한 기준과 길은 이준석 본인이 열어가는 거다. 그래서 기대와 우려를 함께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 만큼 이제 그래도 우리는 우리 당 대표니까 기대를 합니다. 세력 교체. 세력 교체라는 건 아니고요. 네. 정치를 교체하는 거죠. 네. 네, 세력 교체는 네. 아닙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예. 네. 네. 그 코로나 4차 유행 속에서도 어쨌든 우리 정치 시계는 돌아갑니다. 그 많은 국민들이 코로나로 지금 많이 힘들어하는데 우리의 그 좋은 정치 리더들이 좀 좋은 리더십을 좀 펼쳐서 우리 힘들어하는 국민들 좀 시원한 여름 보낼 수 있도록 많은 좀 노력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사이다 정치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